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최청호 박사, 홍정성 기자,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6개월간이요. 강남 지역 클럽에서 잠입 취재한 주원규 작가님까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씨 주준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파헤칠 텐데 일단 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가 오전에 출석했고 승리 씨도 오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정대로라면 3명이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단 3명 모두 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정준영 씨가 첫 번째로 왔습니다.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로 소환된 승리 씨는 상당히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왔는데 역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는 오늘 오전 비공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모두 3명 모두 각각 다른 층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마지막으로 그 유모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비공개로 소환이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유 씨는 본인이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경찰에 내비쳤기 때문에 오늘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들어갔으니까 조사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혹시 흘러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나요? 네, 일단 오전 중에는 마약 검사를 위해서 정준영 씨가 소변과 모발 샘플을 제출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아직까지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불법 유포를 하고 그런 영상을 찍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인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또 유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 자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자들을 동원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경찰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박 기자가 보기엔 어때요?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이제 발본 세관을 하겠다, 의혹을 뿌리 뽑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의지가 달려 있는지에 좀 운명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그 현장에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수만 해도 수백 명의 취재진이 왔습니다. 일부 외신은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슈퍼스타들의 동반 추락이 갑자기 일어난 만큼 그만큼 상당히 큰 열기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지금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16년도 무혐의 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몰카 찍을 때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기자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기자님들 잠깐만요.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닝썬 지분 실소유자 맞으십니까? 버닝썬 안에서 마약의 성폭력 의혹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톡 조작됐다고 하시고 입장 변함 없으세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이 같은 범행이 언젠가 탄로날지 몰라주십니까? 군입 때 예정된 활동 멤버들 비리 무마 의혹 분리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신 것처럼요, 2명이 공개 소환되고 1명이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3명 다 지금 동시에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까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던진 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들어갈 때는 별 얘기하지 말고 뭐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 사과의 말 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건 잘 짜여진 아마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변호인들이 이렇게 조력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뭐 본인이 나가다가 혹시나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관심을 집중받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나 아니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세 사람을 한꺼번에 부른 이유는 아마도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 따로따로 조사를 하게 되면 나온 뒤에 또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조사 내용을 또 얘기하면서 서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셋이 워낙 친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하루에 함께 부른 것 같고 참고인이라는 그 유 씨 같은 경우 박한별 씨 남편이죠. 저분 같은 경우는 기습으로 출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포토라인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히는 듯한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모 씨라는 사람이 참고인인데 어떻게 신분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인물이긴 한데 그러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날 뭐 사과문을 통해 가지고 혐의를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가 빨리 끝납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인 내용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빨리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준영 씨가 본인의 어떤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피해자 수만 하더라도 10명이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1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법 촬영된 행위와 더불어서 또 유포한 행위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라고는 했지만 아마 구체적인 어떤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서 이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또 부인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준영 씨가 잘못을 인정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혐의가 촬영이 있고 유포가 있고 또 하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성폭력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성폭력 가능성이 엿볼 수 있는 그 장면이 대화 내용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중간간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영화 같은 일들을 했다. 구속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된 것 말고도 추가적인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 분량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약 8개월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혐의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라고 다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정준영 씨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촬영 자체를 정준영 씨가 대부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 특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준영 씨한테 아마 이 부분도 꼭 확인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호 박사님,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아이돌 스타들의 개인적인 일탈, 범죄 행위를 밝히는 거하고 또 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경찰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그게 이제 뗄 수도 있고 뭐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탈세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좀 구분해 보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저런 걸 했을까? 그리고 3년 전에도 그 동영상이 유포되고 했었는데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사건이 커지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과연 그런 일이 없었을까도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어머니하고나 부모의 관계에서 애착이 좀 결여돼 있거나 네.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어떤 피해나 상처를 입은 것을 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한 이유가 그런 이제 열등적인 행동도 있는데 여기서는 열등감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게 예. 성공한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냐면 우월감, 병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므로 나는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과 불행을 오히려 즐기는 약간 네. 과학적인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샤덴 프로이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의 불행. 샤덴은 독일어로 남의 불행이라는 뜻이고 프로이드는 쾌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가 어쩌지 못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성취감과 쾌락을 느끼는 약간 그래요? 그런 심리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승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데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승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성공하고 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성공이 됐을 때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통째로 빌려서 뭐 파티를 하고 자기를 위대한 개츠비에 비유해서 파티를 즐기던 뭐 승츠비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 한꺼풀 벗겨보면 병적인 우월감의 추구 내지는 병적인 열등감의 발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경찰 유착 부분도 경찰이 밝혀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익제보자 이 방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봤던 바로 경찰총장, 그다음에 총장. 하여튼 경찰총장을 지칭하는 단어는 한 2번 나오고 경찰팀장이란 단어도 이제 한 번 나오고 봐주고 있으니 괜찮아. 경찰총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워딩으로 어떻게 얘기를 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뭐 총장이 그냥 옆가게에서 뭐 시샘하니까 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의 대화가 있긴 있어요. 이때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음주에서 걸렸는데 또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단속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됐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가다가 그 당시에 음주 단속을 하고 그 수사를 했던 그 경찰서 담당 팀장이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청장이라고 해야 될 거 총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청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사실 검찰총장이 그런 식의 어떤 경찰들을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명백히 오타인 것 같고 그들의 대화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제 유 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대화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경찰총장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아무튼 총장이란 단어가 나오고 뭔가를 무마해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예로 일어난 것이 최종훈 씨 사건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최종훈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종훈 씨가 2016년 2월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방 내 상황을 보면 순순히 이거에 뭐 응한 게 아니라 뭐 경찰 앞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이 음주운전으로 잡혔고 벌금은 250만 원을 냈고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은 받았는데 이게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두고 본인이 다른 연예인이 음주운전에 걸렸다라는 기사를 링크를 올립니다. 그럼 나는 그 이제 이 유 씨를 말하는 그 형 덕분에 내가 그 은혜로 잘 넘어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뭐 이제 예를 들면 정준영 씨가 그 일면의 날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냐 기사가 왜 나냐. 최종훈 씨가 아주 조용히 잘 처리됐다라고 하니까 또 직원 김 씨가 이게 조용히 된 거냐 말하자면 이 유모 씨 대표가 굉장히 유 대표가 지금 본인 돈까지 써가면서 이제 구해줬더니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승리가 이걸 마무리하듯이 다시 한번 또 걸렸을 때는 구해주지 않을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을 어떤 뭐 벌금을 받고 이런 걸 무마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무마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네. 실제 2016년 2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 언론 보도가 없었고요. 그 뒤에도 없었고요. 그 바로 한 달 뒤에 오히려 최종훈 씨는 승리 씨와 함께 대만으로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예. 사진을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사건 한번 볼게요. 김남국 선생님. 네. 경찰 앞에서 음주운전해서 적발이 됐나 봐요. 그런데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만약 이런 정도의 사건이 났다라고 한다면 각 경찰서에 그 나가 있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주에서 그런 사건을 다 취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자들이 아마 이것을 취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자체를 숨겨가지고 네. 그냥 무마를 덮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두 번째는 기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팀장이 기자한테 이 사건은 취재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더욱더 지금 걱정되고 무서운 것은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모모 땡땡 회장님이 유모모 형이 큰 돈을 썼다, 자기 돈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해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부정청탁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것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만약 이렇게 청탁하는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만 막아줬겠느냐? 예. 사실은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2016년 당시에 뭐 FT 아일랜드의 그 멤버였지만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연예인을 막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모르는 연예인의 무엇인가를 막기 위해서 네. 또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뇌물이 오고 간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 회장에 대해서 네. 좀 더 철저하게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방을 보면 그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목된 게 유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유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돈까지 자기 돈을 썼다라는 것까지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누구한테 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건을 무마했다 하면 사건을 무마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조사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을 썼다고 하면 그건 뇌물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공여를 했을 뭐 술을 사주거나 예컨대 그런 공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화방에서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경험한 거고 들은 거고 직접 다른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을 쭉 거짓말을 할 기록한 거 수 있는 방이 그런 아니에요. 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방 안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뭐 자랑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과장하기 위해서 뭐 좋은 얘기를 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저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대화 내용에 저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던 수사관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조사를 해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썼는지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고구마 줄기처럼 경찰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함께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 회장이라는 사람은 오늘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오늘 12시 50분에 이제 포토라인 피해서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8명의 결속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태 말씀드리면 이 이제 8명이 동일한 그 어떤 유흥업점을 함께 공동 창업하는 과정에서 모여진 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익 신고자인 그 방 변호사가 바로 그 업소 밀로 시작하는 그 포차에서 탈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대화방 내용을 토대로 한 말입니다만 그렇다라면 함께 지금 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클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그런데 이런 또 뭐 불법 사생활 영상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심지어 남의 것이 아니라 본인들 그 가운데는 한 4명이
본인들의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네.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 어떤 대화방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또 국민은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신빙성이 부분이 높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 작가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클럽을 6개월간 들어가서 실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 이런 거를 실제로 클럽 주변에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실제로 목격하게 됐고요. 자립의 동기는 가출 청소년들이 그 강남 지역의 클럽에서 일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그 돌봄 일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 현장에 저도 직접 들어가서 보기로 했었는데 예. 불법 성매매라든지 미성년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게 클럽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경찰의 조사나 출동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아했었습니다. 불법 성매매하고 미성년 성매매가 네.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단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신고가 들어가는 적이 예, 없었네? 신고라고 할 경우는 그냥 일반 클럽을 찾았던 여성 고객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위험에 빠졌을 때 이제 신고를 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 경우 역시도 그냥 클럽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현장을 들어가 보거나 CCTV를 확인해 보는 일 없이 다시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제 눈에 많이 목격됐었습니다. 그러면 김남규 선수,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현장을 안 가고 그 앞에서 돌아가는 거는 일반적인 수사 방법은 아닌 거죠?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공무상 반드시 책임 있는 의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범죄 유형마다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제일 우선인 것이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구까지만 가고 그 뒤로 그냥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클럽 관계자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여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그 말만 막 듣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묵살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 이제 소설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더더욱 경찰과 클럽 간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 작가님, 실제로 처음에 이 사건 시작이 이제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딱 처음에 봤을 때 옛날 일들이 조금 많이 떠오르셨겠네요. 예, 저는 왜 이제야 그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회자가 됐을까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3년 전의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습처럼 진화된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요. 그거는 이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목격한 것이고 실제로 경찰과 더 구체적으로 이 클럽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거기 안에서 주류 배달원이나 시설관리원 그런 걸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잡입 취재를 했을 때 제가 들은 정보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제 속칭 곰들이라고 말해서 경찰분들이 우리를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단속이 나온다든지 어떤 시기에서 피하면 된다든지 하는 정보들을 수시로 그들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을 곰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그렇게 속칭하는 표현들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속이 나올 거라면은 그런 업소에서는 그런 일정 같은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정보 네트워크가 강남 클럽 일대로 저는 만연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 군데만 일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제 왜냐하면 한 군데면 특정한 지역만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녀봤는데 비슷했던 경험입니다. 다른 클럽들도 비슷하게 운영이 비슷하게 그 단속이나 정황들 이제 경찰들이 움직이는 정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주 작가님이 그 클럽에 들어간 이유가 이제 미성년자의 성범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도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계속 만연하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죄책감이 큰데요. 3년 전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서 불법 성매매 현장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들을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일반인으로서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게 제보가 권익위로 들어가고 경찰을 빼놓고 대검으로 갔는지를 이제 몸소 느끼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표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표현을 한 그 예. 표현. 예. 검찰총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도 경찰 있죠. 쪽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예. 경찰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뭐 우리 소소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이런 클럽들이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 경찰이잖아요. 됐죠. 네. 그리고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도 신고를 했던 최초의 그 김 씨라는 분도 경찰과 유착을 의심을 하고서 의혹을 가지고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총장과 청장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일반인들. 그리고 저기 지금 문자를 나누고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또 저 단톡방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청장과 총장은 헷갈릴 수 일반인들도 저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웬만하면 잘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띄워놓고 보면 청장, 총장은 헷갈릴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 검찰을 헷갈릴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 단톡방에 있는 글 중에 경찰총장이라고 돼 있죠. 아마 경찰을 잘못 뒤에 있는 글자를 잘못 이해하고 썼든지 아니면 치면서 아마 오타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하나 음주운전이 단속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음주운전 단속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검찰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방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경찰일 가능성이 높다. 네. 저기는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경찰의 고위급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까지 갈 이유는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승리나 뭐 유 씨나 뭐 거기에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예. 사실 검찰의 그 직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경찰대에서 강의도 하고 경찰도 많이 알지만 헛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총장인지 청장인지도 잘 모르고 저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뭐 생일날 문자가 왔다? 뭐 관계가 있을 수는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저런 걸 모르는 사람들, 뭐 투자야 자기들 돈을 냈을 수는 있지만 네. 돌봐주는 누군가 형님이 있든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 그분들이 경찰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지 네. 뭐 승리라든가 유모 씨가 직접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자리는 한두 번 했을 수는 있겠죠. 분위기상. 근데 그걸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지 그 아무리 승리가 또는 유모 씨가 홀딩스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저 강남에서 저런 걸 운영할 정도가 되면 네. 연예인 저렇게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뭐 경찰을 곰으로 비유했지만 곰이 뭐 우직하게 뒤에서 돌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곰보다 더한 그 형님들이 누군가 존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최근 3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찰청장이면 우리나라에 뭐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 거는 이 유리홀딩스의 유 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과 네. 또 최정훈 씨에게 적어도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 분명히 그 두 가지를 함께한 이거는 뭐 얼마든지 통화 내역을 조사에 한다면 그렇게 최종훈 씨한테 전화를 하고 네. 유 씨한테 유 대표한테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분명히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 작가님이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밀하게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경찰을 목격한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경찰이란 거를 사실은 믿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고 있었던 선배나 이제 거기에 정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저 사람들이 곰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실제로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을까라고 확인을 했을 때 네. 확인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본 거는 놀러 왔다는 겁니까? 그 클럽? 예, 놀러 왔는데 전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는 이제 술값을 내지 않는 정황들이 목격이 된다든지 와서 뭔가 건전하게 와서 즐기고 가는 분위기보다는 뭔가 주인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뭔가 접대를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버닝썬이라는 데가 이제 출입을 하려면 MD를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현직 경찰이 뭐 신분증을 내고 수시로 드나들었다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네.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이 여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제보로는 그 한 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복수의 경찰이 버닝썬을 드나들었다라는 또 제보도 있으니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 작가님 말씀하시는 건 3년 전의 얘기, 네. 그러니까 버닝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격을 하신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목격이 되는 장면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특정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시간대에 이제
한 번씩 들러가는 느낌들도 있었고요. 예. 단속이 나오기 전에 뭔가 예고적인 어떤 방문일 수도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예. 그게 한두 클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금 강남이라는 지역의 일대에 좀 만연해 있었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경험한 6개월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클럽 운영되는 클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좀 충격적이네요. 이낙연 총리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고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총리까지 저렇게 얘기했고 오늘 경찰청장도 국회 가가지고 지휘 고하 막론하고 처벌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일선 경찰들,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들도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어쨌든 총리까지 나서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또는 뭐 지시를 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유야무야 넘기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쨌든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경찰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하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대립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 안 해보세요. 그럼 국민들이 또는 지금 경찰로 많은 부분 수사권을 이관하려고 조정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경찰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수사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또는 기소권까지 갖게 됐을 때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유착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경찰한테 그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위험에 넘어가거나 제대로 조사 안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나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이시지만 관심 갖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총리까지 저렇게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경찰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시하고 또 실제로 관여되거나 아니면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경찰은 수사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총장 입장에서는 예전에 수사에 관계 있거나 개입돼 있었던 그런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예. 경찰청장의 의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뢰 중에 하나가 정준영 씨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2016년에 담당 경찰과 이 보건업체 측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경찰이 이 업체 사설업체입니다. 사설업체한테 하는 얘기가 굉장히 황당해요. 네, 너무나 좀 황당한 일인데요. 네. 지금 정준영 씨가 고소당한 사건이 이 불법으로 몰카를 지금 촬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수사를 하려고 하고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영상이 실제 실존하는지 그리고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해자 고소인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거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사설 보건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될까요라고 이렇게 문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데이터 복원이 안 되는 된다라는 걸 것처럼. 확인서를 써달라. 네. 예. 근데 사설 보건업체는 데이터 복원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설 보건업체가 절차상 왜 안 되는지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라고 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의 일을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담당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담당 경찰관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수사 상황에서 그런 거는 용어도 없다.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지금 남의 일인 것처럼 기자한테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내가 난처한 거죠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조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욱 씨, 이게 녹취가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말도 안 돼.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녹취가 있다고 얘기하니까는 상황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녹취가 있다 하니까 통화한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한지는 또 모르겠다 하고 이게 이제 뭐 정치인도 그렇고 또 큰 병에 걸린 사람의 그 증상하고 비슷해요. 저러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이제 여론이 이제 문제가 되고 하면 네. 그때서야 잘못을 구하는 건데
너무 늦은 것도 같고 저 정도로다가 해갖고 구체적으로다가 뭔가를 지시하고 저것은 뭐냐면 사건을 키우기보다는 덮으려고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착이든 관계든 뭐 커넥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정준영 씨 같은 경우도 뭐 방송을 뭐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좀 철이 없어 보이는 게 그거 고장났다고 하고 거기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자기의 그리고 뭔가 죄책감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없앴을 텐데 네. 그걸 거기다 맡겨가지고 복구를 또 그거 부탁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당시에도 철이 없었고 지금도 철이 좀 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예요. 정준영 씨는 피의자인데 피의자 보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네가 가서 복원해와라 그건 말이 안 하는 게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그거는 압수를 했었어요. 물론 피의자였던 그 당시에 정준영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나중에는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다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여성이 고소를 했으면 가서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신체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뺏어와야죠. 그게 그게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미리 알려주지도 말아야 되고 몰래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경찰이 그런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전화기만 뺏었어도 전화기만 압수해서 분석을 했어도 모든 게 다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아니 당연히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고장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사설 포렌식 업체에 전화기를 맡기면서 전화 상태를 적은 게 있어요. 문서에. 거기에 전화 상태 정상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고장났다고? 그러면 경찰이 그걸 다 믿어주고 변호사 얘기한 거 다 들어주고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그렇게 한 건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유착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포렌식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뭐 복원 불가라는 확인서 써달라. 이거는 그 증거 인멸까지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제요 이 복구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지금 여기를 압수수색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 안 찍으셔도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신 겁니까?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PC 등 확보하신 겁니까? 3년 전 자료도 아직 남아 있나요? 이미지는 많이 남았나요?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습니까? 장비 갖고 어떤 장비 꺼내시는 거죠? 포렌식 장비 포렌식 장비 가지고 다시 오신 건가요?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시는 겁니까? 압수수색 다시 하시러 오시는 겁니까? 어떤 자료 압수수색하셨어요? 봉투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압수수색 다시 하시러 오시는 건가요? 저 압수수색 다 끝나신 거예요? 우선 지금 자꾸 무슨 수리업체라고 나오는데 수리업체하고 복구업체는 다르거든요, 사실. 그 수리업체라고 한 게 복구 불가라는 게 사실은 핸드폰이 만약에 이게 부서져가지고 복구할 수 없거나 이런 식의 어떤 상황 또는 내지는 얘기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경찰 쪽에서 그래서 이제 수리업체라고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정준영 씨의 핸드폰이 복구가 불가하다는 이유가 고장나서 내지는 뭐 이렇게 망가져서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망가진 핸드폰을 수리를 맡겼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된 게 아니고 포즈를 맞추면 그 수리업체라는 이름이 나온 게 핸드폰이 망가졌음을 이제 좀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 복구업체를 저는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행동이. 일단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그 권익위에서 다 보냈다고. 대검찰청에다 수사 의뢰를 했다. 우리 자료도 다 보냈다. 원본 자료 다 보냈다. 제출했다. 그런 공문이 나가고 그런 이후에 지금 어제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결국 이거 지금 제보자들을 뭐 어떻게 색출해내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지. 방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리업체가 아니다. 저 업체는 복원해주는 업체다라는 명칭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 마음에 먼저 이 휴대전화가 고장났던 걸로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에 말을 맞추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정준영 씨는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삭제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찾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거길 왜 맡겼냐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무혐의를 입증해줄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서 그 영상 파일을 복원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거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맡겼습니다. 이걸 경찰이 압수해서 거기에 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는데 경찰이 하지 않고 정준영 씨가 맡기게 놔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기에 정상이라고 접수 그 서류에 정상이라고 써 있는 것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서류도 안 받다는 것인지 지금 이 보건 확인 불가, 보건 불가 확인서도 전화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 업체를 갔어야 됐다면 2016년 8월에 갔어야 됐죠. 그렇죠. 그랬다면 네. 거기 정상이라고 써 있는 걸 봤을 거고. 그런데 지금 경찰은 계속해서 고장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경찰이 예능을 봐서 이게 2016년 1월에 정준영 씨의 황금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찾았다고 했다가 내가 그 영상을 파일을 복구해 오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지금 네. 정준영 씨는 지금 그 당시에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지금 혹시라도 지금 계속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황금폰에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증이 있고요. 이번 이 보건업체 압수수색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리홀딩스를 비롯해서 승리를 비롯해서 그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거기가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그쪽이 아니라 왜 지금 제보자를 색출하는 쪽 네. 보건업체에 갔는지 이 부분도 좀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거예요. 됩니다. 만약에 지금 필요하죠. 수사를 위해서는 단서가 필요하면은 정준영 씨로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정준영 씨를 압수수색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뺐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보건업체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준영 씨가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 동영상 자료, 제출된 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동영상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의 어떤 원본과 지금 가지고 있는 제출된 것이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시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원본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 데이터 복원하는 업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있을 장소가 높은 곳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압수수색하는 것이 바로 피의자 주소지입니다. 네. 특히나 이런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몰카 영상을 찍은 경우에 휴대폰에 넣어두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외장하드라든가 아니면 집 컴퓨터에 보관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 이 카메라 등 이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고소가 들어오면 주거지에 대해서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외장하드, USB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이 데이터 복원업체만 했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신고자는 왜 이 데이터 복원하는 업체만 이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이해가 안 하면서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경찰이 혹시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네. 아니면 그 신고된 경위를 좀 확인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준영 씨의 주거지를 또 압수수색해야 될 또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있었던 시점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과연 정준영 씨가 2016년까지만 딱 하고 그때 딱 끊어가지고 그 뒤로는 아예 일이 없었겠느냐. 추가 범죄. 지금 네. 피해자만 지금 잠깐 8개월 사이에 피해자만 10명이다라고 한다면 16년부터 그 대화가 없었던 지금 현재까지 더 많은 무수한 피해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밤늦게 경찰이 아니고 대검으로 보냅니다. 근데 주원규 작가님, 아까 그 얘기 잠깐 좀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의 불법이 방치되는 걸 보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느껴지던가요? 네, 좀 벽이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119에 따로 별도로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성추행과 성폭력 현장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119가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현상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느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국가기관을 제껴두고 대검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것도 사실은 밤 11시에 밤늦게 부랴부랴 대검을 찾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경찰 관계자까지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원본이나 아니면 저 자료를 찾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권익위까지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에 가서
지금 검찰이 아니죠. 제보자가 권익위에 이걸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연관된 문제고 뭐 현직 검찰이 연관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증거가 오염될 수도 있고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관련된 거 없애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보자도 권익위 이걸 보낸 거고 권익위 입장에서도 이걸 갖고 있다가 자기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려는 경찰의 낌새가 있으니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가는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대검찰청에 직접 보낸 것 같고 부랴부랴 밤 11시에 보낸 게 아닌가. 그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에 경찰이 지금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검찰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아이돌 얘기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 기자님 굉장히 끈끈한 사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동안에 활동한 걸 보니까 봉사도 같이 하고 돈 버는 것도 같이 하는 관계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연탄 봉사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이 8명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포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50%는 지금 외부의 어떤 그 이제 인물이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10%씩 5명의 연예인이 이거를 주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중에 한 명, 지금 이제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그 인물이 대마로 구속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났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승리 씨가 또 라면 관련한 요식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그 멤버들 중에 3명은 또 다시 그 인연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 일회성으로 뭉쳤다 흩어진 게 아니라 그걸 포차를 하든 뭐 라면집을 하든 무엇을 하든 봉사를 하든 계속해서 공동의 어떤 활동을 해왔다는 것들이 지금에서 밝혀지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동안 SNS에 올려왔고요. 본인들이 우리 이렇게 끈끈하게 장사하고 있다, 동업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알려왔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클럽으로 나가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추 작가님 실제로 강남의 클럽에 아이돌들이 상당수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아찔했던 경험이 3년 전의 경험이었는데 3년 전에 이제 강남 클럽에 진출한 그들의 사업주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조폭 출신의 사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장들이 아이돌을 잡아야 된다. 아이돌을 잡아야 된다.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아이돌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인지감수성, 성범죄 인지감수성이 좀 낮을 수 있는 남자 아이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잡으면 우리는 매출이 급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돌들한테도 그런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게 이 MD들의 말에 의하면 그 클럽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곳에는 탈세와 편법,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치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3년 전에는 그게 목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이돌을 끌어들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장사를 해보니까 아이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큰 수익이 나니까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주주로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제가 3년 전에 느꼈던 움직임이었고 그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찰들의 그 비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진출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미 3년 전에 그 정도였으면 그 3년 사이에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대화방에서도 방 변호사도 그래요 지금. 탈세 정황이 있다. 그렇죠. 탈세 정황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동 운영하는 사업체가 이 8명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공동 운영하는 사업체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세금을 납부하게 했는지 하는 부분 또 처벌은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그 아이돌 그룹의 연예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뒤에서 봐주고 이런 것 중에 대화 중에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 그 기획사들 있잖아요. 연예 기획사들이 본인의 뒤를 봐주면서 많은 부분 문제를 무마시켜준 정황들도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카톡 대화방에. 그러니까 정준영 씨나 승리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기획사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무마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초창기에 기획사들의 태도를 봐도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기획사에서 뒤에서 봐주거나 아니면 그걸 무마해주는 이런 나쁜 행태의 어떤 반복된 습관적인 어떤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게 문제다. 그러면 저거는 저 사람들도 잘못해서 정말 사과해야 되지만 대형 기획사들도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해야 됩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게 만들었던 장본이라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홍 기자님 지금 해명을 이 당사자들의 해명을 보면은 용준영 씨인가요? 그 사람도 처음에 부인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 이제 그 어떤 그 영상의 실체를 여자한테 들킨 것 같은 그 대화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서 처음에 용준영 씨와 그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이제 전 여자친구가 그 정준영 씨를 몰카 혐의로 고소했던 게 2016년 8월이거든요. 그때쯤 2016년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를 물어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그 외에 지금 오가는 뭐 성접대든 몰카든 이런 건 전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 그 대화가 2015년 말로 한 그 이제 용준영 씨가 주장한 걸로부터 9개월 전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대화 내용 상에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용준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에 어떤 그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은 내가 공유받지 않았지만 다른 영상은 공유받았던 게 맞고 나도 죄의식 없이 가볍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네. 이 부분을 얘기했고 소속사도 처음에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용준영의 말만 듣고 이런 입장을 섣불리 냈던 거에 대해서 더 죄송하다 뭐 이런 또 사과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였는데 승리도 그랬어요. 뭐 조작됐다고 그랬다가 그게 공개되니까 뭐 은퇴한다고 그랬고. 최창호 선생님. 우리나라 아이돌들 굉장히 칭찬하는 목소리 많았어요. 한류의 최전선이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그게 너무 지나쳤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요? 그 이제 그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고 또 예. 소속사의 그 특성들도 있고 또 이제 성장하는 배경들이 조금씩 또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 이제 8명이라고 하는 팀이 뭉치다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심리학적인 극화 행동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네. 조금 더 그 성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그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돈에 또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사업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더 나타나거든요. 강한 걸 찾는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뭉쳐놓으면 더 보수로 가고 진보적인 사람들 하면 더 극단적인 진보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관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를 못했던 거죠. 예. 18살부터 막 서울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갑자기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면서 나 혼자면 돼. 또 내가 충분히 부모나 뭐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돼. 그러다 보면 자기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어느 직장에서 오래 있다가 그 은퇴해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현상처럼 연예계에만 있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 가다 보니까 네.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도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성공했는데 너는 그렇게 당하는 건 내 탓일 수도 있어. 이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 조금 결국은 소속사에서 그 실력도 키워주면서도 인성 함양과 같은 것도 네. 같이 키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작가님 그 과정에서 탈법 아까 성범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류가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 안에서 어떻게 유통이 아무 그냥 꺼리낌 없이 유통이 됩니까? 그게 두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일반 이제 참여 그 고객들이 이제 이용을 즐길 수 있는 홀이 있고 파티션이 넘어가면은 또 그들만의 VIP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안에서는 이제 물뽕이나 플리폰이나 엑스타시가 성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격이 불행하지만 된 것 같습니다. VIP 룸이라고 하는 건 일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손님들은 접근할 수 없고 그들만의 공간이 마련된다는 거죠. 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거를 사실 목격한다 해도 제 입장에서도 목격을 했지만 네. 그걸 신고한다 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 흩어지고 모이는 그런 형태로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걱정스러운데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입니다. 강경훈 기자는. 본인이 직접 만나봤는데 그렇죠. 인터뷰를 하다가 울었대요. 기자들 잘 안 울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로 이제 피해자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인 경우도 많았고 네. 또 연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런 신인 연기자들도 있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유명인이 만약에 술자리에 부르거나 초대를 하면 안 가기가 어렵잖아요. 본인도 어쨌든 인맥을 쌓아야 되고 데뷔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명인이 술자리에 와달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도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사진 찍히고 그게 영상이 돌아가는 거 돌아다니는 걸 모르고 있다가 기자가 설명을 해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피해자로 거론되고 본인의 이름이 나오거나 얼굴이 나오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명인 연예인들과 관련된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명 연예인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나가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얼굴이 나가는 순간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 성폭행의 피해자. 네. 물론 피해자를 우리가 잘 정말 피해자로서의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피해자의 어떤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되는 그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서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도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준영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지난 2016년 사건 때도 피해자가 탄원서를 냈어요. 용서해달라고. 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자꾸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집에도 못 나가고 부모님들도 무마하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생각 또 그들을 보듬어주고 정말 너는 잘못한 게 없고 이거는 정말 저 나쁜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하는 위로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피해자들이 누군지 밝히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바뀌어야 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가해자를 보고 있고 또 피해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 소속사는 지금 다 퇴출, 뭐 계약 해지, 이건 뭐 승리 씨뿐 아니라 정준영 씨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정현 씨 다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게 가해자 개인의 문제인가? 아까 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스타 양산 시스템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K-팝 한류가 대단해 보였는데 그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지 않으면서 이 굉장히 해외 가서까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어떤 그런 천병으로 키우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지금 또 이 결과로 나와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계약 해지하고 퇴출하면서 본인들은 아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 태도도 알겠습니다.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주 작가님 마지막으로 그 현장을 직접 목도를 하신 분으로서 이제 공론화가 됐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세요? 네, 이게 단지 지금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단지 어떤 특정한 아이돌이나 뮤지션, 연예인의 그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강남이라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공하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철저하고 그냥 국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처벌과 조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